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1년 새 2배나 늘어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건설 경기를 짓누르자 정부가 15년 만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까지 깎아먹는 상황이 오자 급하게 지방 건설 경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틀어막고 부동산 PF 구조조정까지 하면서 동시에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구상, 가능한 건지 시작부터 의문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오늘 나온 대책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이제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업 미분양을 공공이 직접 사들이고 또 이제 건설 투자를 늘려서 침체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먼저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지방의 준공업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해서 든든 전세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분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준공업 미분양이 지금 한 17,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인 8,000가구 정도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제 지역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부산과 대전 등지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국가 지역 전략 사업도 다음 주 중 선정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건설사가 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채무를 모두 떠안는 책임 준공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주택 공급 확대를 부르짖던 정부가 이제는 안 팔린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미분양은 말 그대로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선택을 못 받은 건데 정부가 굳이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이 전체 미분양의 80%를 차지하는 이 지방 미분양이 좀 이제 건설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실제로 지난해 건설 투자가 지금 전년보다 한 3%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이는 국내 총생산 GDP를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이제 지역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좀 이제 건설업 부진과 또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신태양 건설이라든지 또 제일건설 또 대저건설 등 지방 주요 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졌고요. 이런 미분양 문제가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신동아 건설 같은 중견 건설사도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또 이제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 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들어보시죠. 민생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중요한 재건축 촉진법, 개발이익 환수법, 건설산업법 등 여러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양도세, 취득세 감면 같은 이 건설업계가 좀 강하게 요구했던 내용들은 다 빠졌습니다. 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 준공업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이자를 낮춰주기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업계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온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한시적 완화와 이제 세제 혜택 등 수요 진작을 위한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DSR의 경우 이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긴 했었습니다. 또 이제 바로 전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제 혜택이 빠진 것은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자 정부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또 취득세 50% 감면 등 세제 완화 혜택을 제공했었는데 이번엔 전부 빠지면서 이 시장 활성화에 좀 한계가 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몇천 가구 사들인다고 이 지방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지방의 경우 좀 세제 혜택이 제공돼도 이 위축된 수요가 회복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이제 중소도시는 물론 이 광역시까지 청약자 수와 경쟁률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에 비해 좀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 보니 주택을 구입해도 자산 가치로서의 안전성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이런 세금 감면 등의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산 가치로서의 확신을 수요자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침체의 주 영향이기도 하거든요. 지방의 거점을 중심으로 한 생활 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뭐 이런 부분들을 수도권과 비슷하게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좀 종합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관세율 10%에 2배가 넘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곳곳에서 관세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마냥 정부만 바라보긴 답답한 기업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기업인 CEO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미국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장서희기 기자입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철강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까지.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주요 기업 대표들이 직접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이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소통에 나선 겁니다. 최 회장은 출국길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위기도 기회도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경제사절단에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과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을 비롯해 주요 수출 품목 산업 대표 26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선 네이버와 카카오 등 양대 플랫폼 기업이 동행하는 점도 눈에 띕니다. 경제사절단은 현지 시각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합니다. 첫날에는 그레이트홀에서 갈라 디너를 개최해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들을 만나 기업별 개별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튿날에는 백악관을 찾아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완성차 시설 투자,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의에 이어 한국경제인협회와 무역협회도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해법 모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가사령탑이 없는 불안정한 전국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민간 외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코스피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벌써 7거래일째인데요. 오늘은 특히 이달 들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1등 공시는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선전한 데 더해 국내에서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에서 통과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연간 약 2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5천억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3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삼성그룹주를 중심으로 매집하며 연초부터 국내 증시에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700선을 바라보고 있는 코스피. 이쯤 되니 조금은 불안하다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요. 증권가에선 3,000피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강세장의 경우 실적 상승과 유동성 모두 뒷받침돼야 하는데 둘 다 충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유가증권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은 8거래일 연속 10조 원대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피 PR도 이제 막 밸류에이션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반도체와 또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세가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죠. 증권가에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면 현대차와 기아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이 계산대로라면 25%로 책정 시 어마어마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 오늘 현대 기아차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판매량은 171만 대입니다. 업계에선 기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 더해 올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까지 본격 가동하면 현대기아차가 연간 120만 대의 생산 체제를 확보할 수 있고 남은 물량은 GM의 미국 공장을 일부 활용할 가능성까지도 있어 주가가 리스크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기아가 미국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면 이에 대한 노조 반발 또한 거셀 수 있다는 점은 숙제로 남습니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진 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기업 대표들을 이끌고 미국에 갔죠. 이 중 오늘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협상 카드로 미국산 LNG 수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탐사와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발전에 이르는 LNG 전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북미산 LNG 수입 계약을 체결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개별 기업으로서의 사업 성과는 물론 포스코 인터가 에너지 안보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최대 국제 방위 산업 전시회에 참석한 우리 방산 기업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자였던 하나와 LIG가 손을 잡고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 나왔습니다. 배 기자,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이 아이덱스 2025죠.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뭡니까? 공중으로 오는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방공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미사일전으로 격화되면서 중동국들이 잇따라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공망 경쟁에 불을 지핀 것은 이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최첨단 로켓, 방어 시스템인 이 아이언돔이 무너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네. 하마스가 20분 만에 5,000발 넘는 로켓을 쏘면서 아이언돔을 붕괴시켰기 때문인데요. 이에 국내 방산업체들도 이번 전시회에서 방공 운용 시스템을 일제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한화 방산 계열사들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LSAM, 또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등을 소개했고요. LIG 넥스원도 근접 방어 무기 체계부터 MSAM-1, 2, LSAM, LAMD까지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일명 K-대공망을 내세웠습니다. 네. 특히 LSAM의 해외 공개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 중인 북한을 겨냥한 무기인 만큼 현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는 하나와 LIG가 같이 신무기 홍보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네, 한화와 LIG 등이 LSAM과 또 LAMD 등의 무기체계 연구 개발을 과거부터 같이 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LSAM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10년간 1조 원 넘게 들여 만든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축으로 고도 40km에서 70km 상공에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 ADD 주관으로 한화와 LIG 등이 합작해 지난해 연구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양산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가 대탄도탄 유도탄 체계와 발사대를, 한화 시스템이 여러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다기능 레이더 등을 도안했고요. LIG 넥스원은 체계 종합과 대항공기 유도탄 등을 설계했습니다. 네. LSAM 양산에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이 국내에서 배정될 예정인데 한화 방산 계열사분이 75%, LIG 넥스원 등 나머지 분이 25% 안팎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회사의 총수들도 현지에서 직접 영업에 나서면서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네, 조 단위의 수주고를 올릴 수 있는 이른바 돈이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네. 일찍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국들의 GDP를 보겠습니다. 이 GDP 대비의 국방비 비중은 5에서 10%로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하고요. 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방위비 증액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동 방산 시장 규모는 올해 우리 돈으로 200조 원대에서 오는 2030년에는 300조 원대로 뛰어오를 전망이고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동국들의 한국산 무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 기업들의 큰 호재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3년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한국형 패트리엇격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M-2, 즉 천공2를 12조 원어치나 사들인 바 있습니다. MSM 시리즈가 가성비로 입소문을 타자 중동국들은 경쟁 제품 대비 5분의 1 가격으로 더 높은 고도를 막을 수 있는 LSM 구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전 시장에서 각각 UAE 대표 방산기업 엣지그룹 CEO와 UAE 대통령을 만나 LSM 등을 소개한 이유입니다. 다만 예전에 천공2를 수주했을 당시에 하나와 LIG가 납품 단가 등을 놓고 이견차가 있어서 갈등을 빚었던 만큼 이번 LSM의 경우도 사전 합의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방산인사이드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개발한 국산 항암제 렉나자가 연매출 10억 달러가 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여롱 유한양행 사장은 제2의 렉나자가 될 신약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진 기자,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포럼에서 K 블록버스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글로벌 기준으로 연매출 1조 원에 넘기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유한양행은 국산 항암제로 첫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렉나자가 우리 블록버스터 대열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렉나자를 기술 이전받은 존슨앤드존슨은 자사 항암제인 리브리반트와 렉나자 병용요법의 연매출 목표를 7조 원 이상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시장만의 목표 수치인 만큼 올해 안에 일본과 중국에서 허가를 받으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존슨앤드존슨은 1분기 IR을 통해 다음 분기부터는 리브리반트 매출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김열홍 유한양행 사장은 리브리반트가 다음 분기부터 블록버스터로 등극할 예정이며 함께 쓰이는 렉나자 역시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알레르기 신약 혁신 후보물질을 제2의 렉나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물질은 이번 달 중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관련해 김여롱 유한양행 사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그로 인한 어떤 로열티 수익이 저희 유한양행의 전체적인 그 개발에 대한 밑거름이 돼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알레르기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YH35324라는 약이 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면모를 저희가 일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네, 우리 제약 바이오 기업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갖게 되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다양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또 다른 신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경바이오 인사이트 포럼 현장에서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해외 주식 열풍 속에 점유율 1위 자리를 두고 신생 토스증권과 전통의 강자 키움증권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 덕분에 이 투자자들은 조금이나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 나왔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소스증권이 해외 주식에서 최강자가 됐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돌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토스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월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3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그 추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해외 주식 거래 대금 기준 점유율은 키움증권이 20.4%를 차지해서 1위를 했는데 11월에 이제 토스증권이 1위를 빼앗은 거죠. 다만 키움증권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해외 주식 약정액이 35조 8천억 원, 34조 원을 남기면서 두 번째로 월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직관적이고 간편한 인터페이스가 이제 토스증권의 어떤 강점으로 뽑히고 있잖아요. 해외 주식 수수료율 인하 이벤트도 계속해서 벌이고 있으면서 투자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외 주식,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국 주식이죠. 경쟁사들도 이제 질세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의 슈퍼 365 계좌가 대표적인데요. 내년 말까지 이제 미국 주식 달러 환전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내걸었는데 지난해 11월에 이제 시작한 이후에 벌써 예탁 자산이 5조 원, 고객 수가 1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 수수료가 크게 늘면서 증권사들 실적도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증권사들의 이제 해외 주식 수수료율은 국내 주식보다 통상 한 10배가량 비쌉니다. 증권사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해외 주식 수수료율이 보통 0.25%인데 반해서 국내 주식 수수료율은 0.015% 수준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거래 대금이 적어도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주식 거래 대금 증가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토스증권의 경우에도 해외 주식과 채권을 합친 외화증권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2,055억 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기간 208%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수수료 수익 증가에 영향을 받아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키움증권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1조 클럽을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스증권도 2021년 출범 이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외 주식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하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건데요.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기 자본이 4분기 말 기준으로 2,992억 원 수준밖에 안 돼서 사실은 수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 증권사에 비해서 기초 체력이 뒤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치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일환이 바로 미국 현지 진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제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한 토스증권이 하반기 중에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선스가 있으면 현지 브로커,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해외 주식 중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통상 국내 증권사가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시에 현지 브로커사에 지급한 수수료율이 찾아보니까 한 0.02% 이하, 물론 거래 대금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이하입니다. 월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30조 원이라면 매달 60억 원 정도가 이제 비용으로 브로커 비용으로 나간다는 건데 라이센스 취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M&A든 해외 M&A 업무 같이 기타 이제 신사업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토스증권과 해외 주식 점유율 1위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키움증권도 미국 진출을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직접 법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현지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보유한 증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진출을 할지는 이제 상반기 내에 결정을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달 안에 이제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 서비스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투자자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수료 전면 무료를 내세운 메리츠증권의 이벤트가 시장에서 가장 지금 이슈를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때문에 당분간 증권사들의 이 해외 주식 공격적인 해외 주식 마케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